이러다 다 죽어! 라는 오일남 선생님의 절규가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네 라는 말로 바뀐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캐시가 쓰레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다우가 2.8%, 나스닥은 3.4%, 그리고 S&P도 3% 상승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그림은 아름답네요. 모든 종목이 다 상승했고요. 하락한 종목은 정말 눈을 이렇게 찾아봐야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면, 마이크론이 뉴욕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좋았는데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반도체 칩 육성법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이크론은 어제도 4%나 상승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어제 차량 인도 실망에 따라서 8.6%나 하락한 테슬라를 오랜만에 샀다. 대단히 큰 규모는 아니지만 7월 달에도 한번 샀고 이번에 샀으니까 이제 바닥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캐시우드가 최근에 주가나 아니면 시장을 잘 맞췄던 분은 아니어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또 다시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그러면서 계획대로 재추진하고 재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위터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2%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1.4%나 하락하면서 11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하락폭이 보이시나요? 유로화도 급 반등에 성공하면서 1.6% 상승했고요. 거의 이제 1.0 패러티 수준까지 왔습니다. 엔화는 그대로 145의 N이고요. 파운드화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며칠 이후로 6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는 데는 달러 강세가 좋다라는 이야기죠. 달러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 있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달러 강세이다 보니까 유로와 파운드, 엔화 모두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 있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달러 강세와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주장인데요. 달러 강세 영향으로 수익이 5%나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거대 테크 기업의 매출이 68%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견고한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나니까 자국 내의 수요도 좋은데, 지금은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져올 때 달러 때문에 또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다.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거래량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단기간에 거래량 줄지 않을 거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고요. 옵션 시장의 변동성은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성 지수요. 엄청나게 높죠. 최근 반등에도 파운드와 약세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특별히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가면 다 죽어 해서 죽진 않아,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드와 약세가 진정되는 모습 보였다. 금리 이야기도 해보겠는데요. 2년물 금리는 어제 큰 변화가 없었고요. 10년물 금리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어제 하락한 것에서 유지가 됐다. 영국 10년물 금리를 봐도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30년물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무디스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년에 기업 부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게 내년에 기업 부도는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업 부도율이 2023년 8월까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미국 회사채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죠. 그래서 회사채 등급별 수익률 보면은 전체적으로 올해 정말 안 좋은 한 해를 보이고 있다. 3개 분기 연속으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죠. 자, 그러면 어제 주가가 오른 이유 정리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오히려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마 연준의 이 뭐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이러다가 중국이랑 러시아가 죽는 게 아니고 유럽이 죽겠다. 특히 영국 쟤는 뭐냐 갑자기 뭐 나와가지고 영국 때문에 안 되겠다. 잠깐만 쉬자.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비밀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엔에서 어제 갑자기 뉴스에서 이게 연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왜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준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신뢰를 깨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막 이렇게 긴축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연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7월에도 그랬죠. FOMC 회의 이후로 시장이 막 피보팅한데 막 좋대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물가지표 나오고 파월은 다시 강한 어조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것과 같이 연준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뭐 그래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달러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제 크레딧 스위스가 12%나 급등했어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생기면서 12%나 급등했습니다. 자, 근데 이 차트는 2018년부터의 그림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22%나 상승했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요만큼 올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20에서 4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12% 올라봐야 눈에 보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업의 시가총액의 증분에 따지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많이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가 4분기 연속으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도 빨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구인 건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왔던 것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구인 건수가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니까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이번 금요일 날 이 그림이 만나는 그림이 만약 그려진다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즉 임금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에서 예상보다 금리 인상 폭이 낮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50bp 인상할 줄 알았는데 25bp 인상하면서 도비시한, 그러니까 예상보다 긴축을 안 하니까 국채 수익률과 통화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중앙은행이 긴축 더 이상 못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호주 3년물 금리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도 급락했다가 이제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것이 서프라이즈였다. 그런데 이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이 장기간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보면 2008년에 이 정도 빠졌는데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IMF에서는 비유동성 비중이 높은 펀드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비유동성 자산, 펀드에 가입을 해서 펀드가 뭔가를 샀는데 펀드 환매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지금 팔 수가 없거든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향후에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 훼손 가능성이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동산 펀드 상환과 인출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 팔게 한다는 거죠. 환매 중단에 가까운 조치인데요. 자, 부동산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서 현금이 필요해서 돈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죄송한데요. 지금은 상환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반등하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뭐 덮어놓은 거지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슈러더나 블랙락과 같은 기관 전용 부동산 펀드에서 상환과 인출을 제한시켰고 유동성이 낮은 펀드들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된다면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캐시 is trash, 캐시는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생각도 바뀌었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쓰레기 그러면은 이분이 죄민수 씨가 항상 저는 생각을 나요. 현금이 쓰레기라는 말 자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해석을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기 금리는 지금 적정하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금이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던 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구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구간으로 넘어섰습니다. 실질 금리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아 아니면은 물건이든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주는 이자가 너무 낮아서 인플레이션도 커버하지 못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나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커버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현금이 쓰레기인 것이 너무 명확하죠. 그러나 이 보시는 것처럼 다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다. 20년에는 그래서 현금으로 표시된 모든 것의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현금이 쓰레기다 라는 말이었고요. 2022년 올해는 심지어 물건의 가격까지도 올라갔다. 자산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현금 쓰레기 하면은 야 주식 투자한 것보다 나라고 얘기하니까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현금은 쓰레기인데 주식은 더 쓰레기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현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은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반드시 뭐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내가 저기다 저장해놔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질 금리가 많이 올랐고 금리가 적정하다, 투자할 만하다, 채권에 대한 투자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소식은 레이 달리오가 브릿지워터에서 사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계자 선정하고 경영권을 내려놨다라는 얘기인데요. 달리오 형님 많이 배웠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모교인 포항공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새벽 1시에 도착한 다음에 지금 영상을 올리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학과에 가가지고 저희 연구실 선배였던 대원이 형을 만나고 왔습니다. 벌써 9년 전의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도 이제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잊고 사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